인생 오솔길의 독서노트. 노인과 바다 일을 이어서 노인과 바다 일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풍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복되신 마리아여, 마지막으로 이 고기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훌륭한 고기이긴 합니다만 기도를 마치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지만 아픔은 여전했다. 노인은 이물 판자에 몸을 기대고 왼손가락을 움직이며 기계적으로 풀어보았다. 미풍이 불고 햇살은 따가웠다. 작은 줄에 새 미끼를 달아 그물 쪽으로 들이우는 게 좋겠는데 노인은 말했다. 만약 녀석이 하룻밤을 더 견딜 생각이라면 나도 좀 더 먹어야겠다. 병에 든 물도 거의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선 돌고래밖에 못 잡을 것 같구나. 오늘 밤엔 날치가 배 위로 날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불이 있어야지. 날치는 날로 먹어도 맛있고 손질도 필요 없다. 이제는 힘을 최대한 아껴야겠다. 놈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도 반드시 끝까지 죽여야 해. 노인은 마지막 말에 힘을 주었다. 그가 누릴 모든 위대함과 영광을 위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올바르진 않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역경에 견디는 힘을 고기에게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예전부터 내가 이상한 노인이라고 아이에게 말했었다.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증명할 시간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수천 번 증명했어도 지금은 모두 무의미했다. 다시 새롭게 증명하고 있었다. 매번 처음 하는 일 같았다. 과거는 생각하지 않았다. 녀석이 잠들고 나도 잠들어 사자 꿈이나 꾸면 좋겠는데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사자가 중요한 존재가 되었지? 늙으니 아무 생각도 말자. 노인은 뱃전에 기대 쉬면서 중얼거렸다. 고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니 나는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힘을 아껴야 한다고. 오후로 접어들었다. 배는 아직도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동풍은 이제 잠잠해졌다. 노인은 잔잔한 바다를 노를 저어 나아갔다. 밧줄 때문에 아프던 등이 한결 덜 아팠고 온몸이 한결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오후에 한 번 더 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는 약간 높은 수면으로 올라와서 계속해서 물속을 헤치며 나아갈 뿐이었다. 햇볕은 노인의 왼팔과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이제 동쪽으로 옮겨갔다. 노인은 고기가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알았다. 노인은 고기를 한 번 본 적이 있었기에 물속에서 그 멋진 자줏빛 가슴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편 채 크고 꼿꼿한 꼬리로 어두운 물을 가르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녀석의 눈은 굉장히 컸다. 전에 본 바로는 그보다 훨씬 작은 눈으로도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 볼 수 있었다. 나도 전에는 어둠 속에서 꽤 잘 볼 수 있었는데 아주 깜깜한 데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고양이만큼은 볼 수 있었다. 해가 뜨고 손가락을 꾸준히 움직인 덕분에 왼손의 쥐가 완전히 풀렸다. 이제부터는 힘을 왼손으로 옮겨놓기 시작했다. 등 근육을 조금씩 움직여주리 다 아픈 곳을 살살 풀었다. 고기야, 만약 네가 지치지 않았다면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너도 나처럼 참 이상하구나. 노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곧 밤이 될 것 같아 다른 생각을 하려 했다. 그는 야구 리그를 떠올렸다. 그것을 스페인어로 그란 리거스라고 부르는 편이 좋았다. 노인은 뉴욕의 양키즈 팀과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이 시합 중임을 알고 있었다. 오늘이 벌써 이틀째인데 아직 시합 결과도 모르고 있다니. 그러나 내일에 신념을 가져야지. 뒤꿈치 뼈가 아파도
끝까지 시합을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뒤꿈치 뼈 타박상이라니 그게 어떤 병일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우리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데 그 병이 싸움닭의 박차를 인간 뒤꿈치에 박은 것만큼 아플까? 나는 싸움닭처럼 쇠발톱을 달고 아픔을 견디거나 한쪽 또는 양눈이 빠지고도 계속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훌륭한 새나 짐승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저 컴컴한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되고 싶다. 상어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고 그는 크게 말했다. 상어가 오면 이제 너나 나나 볼장 다 본다. 디마지오가 만약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내가 지금 이 녀석과 겨루는 것만큼 견딜 수 있을까 생각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젊고 힘이 있으니까 더 잘 버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때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으니까. 그런데 뼈 타박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픈 병일까? 그야 알 수 없지. 하고 그는 소리냈다. 나는 아직 뼈가 아팠던 적이 없으니까. 해가 지자 노인은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애썼다. 카사블랑카의 술집에서 사이안 피고 출신 부두 노동자와 팔씨름하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그들은 테이블에 분필로 줄을 긋고 그 위에 팔꿈치를 놓아 팔을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서로 손을 움켜잡은 채 하루 낮과 밤을 꼬박 세웠다. 서로 상대의 손을 테이블에 닿게 하려 애썼다. 돈을 건 사람들이 많았고 석유 등불 아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드나들었다. 노인은 상대의 팔과 손,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 8시간이 지나자 심판은 잠을 잘 수 있도록 4시간마다 교대했다. 두 사람의 손톱 밑에선 피가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눈과 팔을 주시하며 꼼짝하지 않았다. 돈을 건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방을 들락날락했고 높다란 의자를 벽에 기대놓고 그곳에 앉아 시합을 지켜보았다. 판자 벽은 하늘색으로 칠해졌고 램프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상대 선수의 그림자도 엄청 컸는데 미풍이 불어 램프가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흔들렸다. 밤새 승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상대에게 럼주와 담배를 건넸다. 술을 마신 상대는 힘껏 안간힘을 썼고 마침내 노인을, 아니 그때는 노인이 아닌 산티아고 선수의 손을 거의 3인치가량 눕혔다. 그러나 그도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다시 세웠다. 그때 노인은 훌륭한 체력과 용기를 지닌 이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새벽이 되자 돈을 건 사람들이 무승부를 원했지만 심판은 이를 거부했다. 그때부터 그는 힘을 내기 시작해 상대의 손을 점점 아래로 꺾어 결국 테이블에 닿게 만들었다. 결국 시합은 일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돈을 건 사람들은 부두에 나가 일을 해야 해서 무승부를 원했지만 시합이 끝나지 않았다면 누구나 끝까지 가길 원했을 것이다. 이후 사람들은 그를 챔피언이라 불렀고 봄에는 복수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합에 많은 돈을 걸지 않았고 첫 시합에서 사이안 피고 출신을 꺾었기에 누구도 쉽게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는 몇 차례 더 시합을 했으나 다시는 시합에 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시합이 결국 고기잡이에 필요한 오른손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왼손으로 몇 차례 시합을 해보았지만 왼손은 언제나 배반자였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려 하지 않아 노인은 왼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최악의 경우 따뜻한 햇볕 아래 있으면 쥐가 풀릴 거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밤에 몹시 추워지면 몰라도 다시 쥐가 나서는 안 된다.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침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를 지나갔다. 비행기 그림자에 놀란 날치떼가 뛰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날치가 저렇게 많으니 분명 돌고래도 있겠지. 그는 말했다.
그리고 고기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을까 싶어 줄을 다시 잡아당겼다. 그러나 더 이상 끌어당길 수 없었고 팽팽해진 줄이 떨면서 물방울을 튕겼다.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노인은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비행기를 타면 기분이 이상할 거라 생각했다. 저 높은 곳에서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만 않으면 고기도 잘 보일 것이다. 나도 한 번쯤 비행기를 타고 200길이 높이로 천천히 날면서 고기들을 보고 싶다. 거북잡이 배에서 돛대 꼭대기 가름대에 올라가 보기도 했지만 그 정도 높이에서도 보이는 것은 많지 않았다. 돌고래는 더 진한 녹색으로 보였고 줄무늬와 자줏빛 반점도 보였다. 고깃대가 헤엄쳐 나가는 모습도 모두 볼 수 있었다. 어째서 깊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자줏빛 잔등과 줄무늬, 반점을 가지고 있을까? 돌고래는 황금빛이라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마치 마알린처럼 배에 자줏빛 줄무늬가 나타난다. 고기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더 속력을 내기 때문일까?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이었다. 조그만 섬처럼 큰 모자반류 해초가 해면 가까이 떠올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누런 담요 아래서 바다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지점을 지날 때였다. 작은 낚싯줄에 돌고래 한 마리가 걸렸다. 처음 본 돌고래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마지막 햇빛에 진짜 금빛으로 빛나던 모습이었다. 놈은 공중에서 몸을 사납게 푸득거렸다. 겁에 질린 돌고래는 고개 비행하듯 이리저리 날뛰었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조심스럽게 옮겨가 몸을 웅크리고 오른손과 팔로 큰 줄을 잡고 왼손으로 돌고래를 끌어당겼다. 당길 때마다 끌어들인 줄을 왼발로 밟으며 줄을 당겼다. 고기가 고물 가까이까지 끌려오자 거의 절망적으로 뛰어오르며 날뛰었다. 노인은 고물 너머로 몸을 내밀어 자줏빛 반점이 어린 금빛 고기를 들어 그대로 배에 던졌다. 낚시줄을 성급히 물어뜯느라 턱이 발작적으로 움직였다. 길고 넓적한 몸통과 꼬리, 머리가 배 바닥을 세차게 쳤다. 마침내 노인은 번쩍이는 금빛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러자 돌고래는 잠시 몸을 떨고 곧 조용해졌다. 노인은 돌고래로부터 낚시줄을 빼낸 뒤 다시 그 줄에 정어리를 매달아 바다에 던졌다. 왼손을 바닷물에 씻고는 바지로 닦았다. 이제는 반대로 무거운 낚싯줄을 왼손으로 옮기고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으며 해가 바닷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굵은 줄이 비스듬히 드리워져 있었다. 저 아래에 있는 고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에 닿는 물의 감촉을 보니 고기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젠 고물에 노 2개를 가로질러 묶어 놓으면 밤새 고기의 속력을 느리게 할 수 있겠구나. 그는 말했다. 하지만 고기는 오늘 밤도 끄떡없을 테고 나도 괜찮다. 노인은 돌고래 살에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내장을 좀 더 있다가 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칼질을 하고 저 큰 고기가 끌기 힘들도록 노도 묶어두자고 결심했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내버려두고 해질녘이니 성가시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어떤 고기든 해질 무렵에는 다루기가 더 어려운 법이니까. 노인은 바람에 손을 말린 뒤 다시 줄을 잡고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편안한 자세로 하려고 애썼다. 그는 뱃전에 몸을 기대어 이물 쪽으로 젖히면서 그냥 줄을 잡고 앉아있는 것보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도록, 즉 고기가 끌기 힘들도록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하나씩 배우는구나. 어떻게든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도가 있게 마련이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녀석은 미끼를 물었을 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과 덩치가 크니 먹는 양도 많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다랑어 한 마리를 다 먹었었다. 내일은 또 돌고래를 먹을 것이다. 노인은 돌고래를 도라도라고 불렀다. 내장을 빼낼 때 조금 먹어두어야 할 것 같았다. 물론 다랑어보다 먹기가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이 있겠는가. 고기야, 좀 어떠냐? 하고 그는 소리내어 물었다. 나는 기분이 괜찮은 편이다. 왼손도 많이 나았고, 그리고 나에겐 하룻밤 하루 낮 동안 먹을 것도 있다. 자, 너 혼자 계속 배를 끌어보아라, 고기야. 그러나 사실 노인은 전혀 괜찮은 기분이 아니었다. 등에 메고 있는 낚싯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아픈 정도를 넘어 그가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무감각 상태에 이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으니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른손에 상처가 난 것뿐 왼손의 쥐도 다 나았고 두 다리도 멀쩡했다. 또한 식량 문제도 자신의 편이었다. 9월이면 해가 떨어지자마자 날이 빠르게 어두워졌다. 주변은 벌써 어둑해졌다. 노인은 이물 쪽 낡은 뱃전에 기댄 채 될 수 있는 대로 편히 쉬려 애썼다. 첫 별이 나타났다. 노인은 그 별의 이름이 리겔인 줄 몰랐지만 그 별이 보이면 곧 다른 별들도 나타나 모두 자기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저 고기도 내 친구다.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저런 고기에 대해서는 내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럴 때 인간이 별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노인은 생각했다. 날마다 사람이 달을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아마 달은 달아날 것이다. 또 날마다 해를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러자 노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큰 고기가 불쌍해졌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고기를 죽이겠다는 결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저 고기를 잡으면 도대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저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다. 물론 자격이 없다. 고기의 침착한 태도와 당당한 위엄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보통 고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런 어려운 것은 잘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해나 달, 별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그저 바다에서 살면서 우리의 참다운 형제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노인은 복잡한 생각을 거기서 멈추고 현실적인 문제로 되돌아왔다. 자, 이제는 학력에 대해서 생각해봐야지. 여기엔 분명 장단점이 있다. 고기가 계속 달아나려 애쓰고 한편 노가 제동을 걸어 배가 무거워지면 녀석은 끝까지 바라케줄을 한없이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줄이 너무 풀어져 고기를 놓칠지도 모른다. 반대로 배가 가벼우면 서로의 고통은 길어지겠지만 고기에게는 아직 다 쓰지 않은 대단한 속력이 남아있을 테니 노인으로서는 가벼운 편이 오히려 안전할 것이다. 하여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힘을 축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돌고래가 상하지 않도록 빨리 내장을 빼내고 살점을 좀 먹어야겠다. 그리고 1시간을 더 쉰 뒤 녀석이 계속 끄떡없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고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를 묶어둔 것은 단순한 요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안전한 방향으로 나갈 때인 것 같았다. 아직도 녀석의 힘은 대단했다. 얼핏 보기에는 낚시 바늘이 입구석에 꽂혀 있고 놈은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저런 큰 고기에게 낚시가 주는 고통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굶주림이라는 고통과 알지 못하는 상대와 겨루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늙은이, 이제 자네는 좀 쉬게. 그는 말했다.
다음 할 일이 생길 때까지 녀석이 마음껏 애쓰게 놔두게. 그는 2시간쯤 쉬었다. 오늘은 달이 늦게 떠서 시간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래도 꽤 많이 쉰 셈이었다. 하지만 정말 쉬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노인은 아직도 고기가 끄는 힘을 양 어깨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왼손으로 이물의 배전을 잡고 요령을 부렸다. 고기를 끌어당기는데 스스로 힘을 쓰지 않고 배 자체에 힘을 실으려 애썼다. 만약 이 줄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일이 얼마나 간단할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고기가 조금만 요동쳐도 줄이 끊어질 것이다. 몸으로 버텨 줄이 끌려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고 언제든 양손으로 줄을 풀 준비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자네는 아직 한 번도 잠을 자지 못했어, 늙은이. 하고 그는 소리냈다. 반나절과 하룻밤, 그리고 하루를 못 잤으니 고기가 저렇게 잠잠할 때라도 잠잘 방도를 찾아야 해. 잠을 안 자면 머리가 흐려질 테니까. 하지만 내 머리는 아직 아주 맑은데. 노인은 생각했다. 너무 맑고 명료해 먼 곳에 있는 별들처럼 초롱초롱했다. 그래도 잠은 자야 해. 별도 달도 해도 잠을 자지 않나? 심지어 바다도 조류가 없는 조용한 날이면 이따금 잠을 자는 걸 보았으니 잠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억지로라도 자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이 낚싯줄에 대해 좀 더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았다. 이젠 돌고래를 요리할 시간이었다. 잠을 자려면 노를 비껴 매어 닷처럼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나는 안 자고도 견딜 수 있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노인은 고기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양손과 무릎으로 기어 고물 쪽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반쯤은 자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기를 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놈이 죽을 때까지 끌어야 했다. 고물로 돌아온 노인은 몸을 돌려 왼손으로 어깨에 맨줄을 잡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별빛이 밝아 돌고래가 똑똑히 보였다. 그는 칼날로 돌고래 머리를 찔러 고물 밑창에서 놈을 끄집어냈다. 한쪽 발로 몸통을 단단히 밟고 항문에서 아래턱 끝까지 재빨리 배를 갈랐다. 칼을 내려놓고는 오른손으로 내장을 조심스레 빼냈으며 아가미도 모조리 뜯어냈다. 밥통이 보이자 손으로 만져보니 묵직하고 미끈거렸다. 그것을 갈라보니 밥통 속에서 싱싱하고 단단한 날치 2마리가 나왔다. 노인은 날치들을 나란히 내려놓고 내장과 아가미를 배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것들은 물 위에 인광 같은 꼬리를 남기며 천천히 가라앉았다. 돌고래의 몸통은 차가웠고 별빛을 받아 문둥이처럼 희뿌연 빛깔로 빛났다. 노인은 오른발로 고기의 머리를 눌러 고정하고 한쪽 껍질을 벗겨냈다. 다시 뒤집어 다른 쪽 껍질도 벗긴 뒤 머리에서 꼬리까지 살을 발랐다. 뼈를 물에 던지며 물속 소용돌이를 살폈지만 희미한 빛만 남긴 채 천천히 가라앉았다. 몸을 돌려 저면엔 살점 가운데 날치 2마리를 놓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리고 천천히 이물 쪽으로 돌아왔다. 등은 낚싯줄 무게에 한껏 구부러져 있었다. 고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이물로 돌아온 그는 판자 위에 돌고래 살점 2쪽과 날치를 올려놓았다. 어깨에 메고 있던 줄을 옮기고 배전에 올려놓았던 왼손으로 다시 줄을 잡았다. 몸을 기댄 채 손에 닿는 물의 흐름을 주시하며 날치를 물에 씻었다. 고기 껍질을 벗기느라 손에 묻은 인광 조각들이 물결에 흐려졌다. 손을 널빤지에 문질러 인광 조각들을 떼어내자 조각들은 배 뒤로 천천히 떠내려갔다. 지금은 녀석도 지쳤거나 쉬고 있는 것일 거야. 노인은 말했다. 이제 나도 이 돌고래를 먹고 조금 쉬거나 아니면 잠이라도 자야겠지. 밤이 깊어지고
날씨는 점점 차가워졌다. 별빛 아래서 노인은 돌고래 살점 반을 먹고 내장과 머리를 떼어낸 날치 한 마리도 다 먹었다. 돌고래는 요리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 그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날로 먹으면 형편없지. 앞으로는 배 탈 때 꼭 소금이나 라임을 가져가야겠어. 하지만 조금만 더 머리를 썼더라면 낮에 바닷물을 배전에 뿌리고 말려 소금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돌고래를 잡았을 때는 이미 해질 무렵이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분명했다. 그래도 생살도 씹을 만하니 구역질은 나지 않았다. 동쪽 하늘에 구름이 덮이며 별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마치 거대한 구름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바람도 멎었다. 사나흘 후면 날씨가 나빠질 거야. 노인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과 내일 밤까지는 괜찮아. 늙으니. 이제 생각은 그만두고 고기가 잠잠한 동안 잠이나 좀 자자고. 오른손으로 줄을 꽉 잡고 몸 전체 무게를 이물 판자에 실으며 허벅다리를 오른손에 갖다 붙였다. 낚싯줄을 어깨 아래로 조금 내리고 왼손을 위에 얹어 줄을 팽팽하게 했다. 오른손은 줄이 팽팽한 한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있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줄이 느슨해져도 왼손이 나를 깨울 테니 괜찮겠지. 오른손이 좀 힘들겠지만 고통을 이겨내는데 익숙하니까 20분에서 30분만 자도 충분할 것 같았다. 몸을 앞으로 웅크리고 낚싯줄에 기대 전신 무게를 오른손에 의지해 잠에 들었다. 하지만 노인은 사자 꿈 대신 8마일, 10마일 뻗은 돌고래 무리를 보았다. 놈들은 한창 교미 중이라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뛰어오른 구멍으로 다시 떨어졌다. 꿈속에서 마을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북풍이 불어 무척 추웠고 베개 대신 팔을 베어 오른팔이 저렸다. 곧 황금빛으로 길게 뻗은 해안의 꿈이 이어졌다. 초저녁 첫 사자가 바닷가로 내려왔고 뒤이어 다른 사자들도 내려왔다. 노인은 저녁 미풍을 맞으며 닻을 내린 배 이물 쪽 판자에 턱을 괴고 앉아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즐거웠다. 달이 오래전에 떴음에도 노인은 계속 잠을 잤다. 고기는 쉬지 않고 낚싯줄을 끌었고 배는 구름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오른손 주먹이 얼굴을 탁 쳤다. 줄이 빠르게 풀리면서 오른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노인은 잠에서 깼다. 왼손에는 아직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풀려나가는 줄을 오른손으로 힘껏 막았다. 그래도 줄은 빠르게 풀렸다. 왼손도 줄을 잡아당겼다. 등과 왼손이 동시에 타는 듯했다. 왼손이 낚싯줄을 거의 끌 듯 잡자 금방 심하게 상처가 났다. 노인은 낚싯줄 사리를 돌아보았다. 줄은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때 고기가 바다를 가르며 뛰어올랐다가 무겁게 떨어졌다. 연이어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줄은 계속 빠르게 풀려나갔다. 그럼에도 배는 빠른 속도로 끌려갔다. 노인은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풀리면 또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엉겁결에 이물개까지 끌려가 돌고래 살점에 얼굴을 쳐박고 꼼짝하지 못했다.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군. 이제 모든 일을 침착히 받아들여야지.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지. 노인은 고통을 잊으려 그런 생각을 했다. 고기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고기가 떨어질 때마다 철썩 소리만 들었다. 낚싯줄이 너무 빨리 풀려 손을 심하게 베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니 손바닥으로 줄이 미끄러지거나 손가락을 베지 않도록 굳은 살 박힌 곳으로 줄을 쥐려 애썼다. 이럴 때 소년이 여기 있었다면 낚싯줄 사리를 적셔 주었을 텐데. 그래, 그 아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낚싯줄은 계속 풀려나갔지만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가 좀 더 여유 있게 줄을 끌도록 배려했다. 이제 머리를 들 수 있었고
볼이 지지겨진 생선 살점에서도 얼굴을 들 수 있었다.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줄을 놓으려 했지만 천천히 조금씩 놓았다. 발로 더듬어 낚싯줄 사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줄은 아직 충분했다. 이제 고기는 새로 풀려나간 낚싯줄들이 물에서 받는 마찰도 견뎌내야 한다. 맞아. 이제 녀석은 서너 번은 더 뛰었으니 등줄기에 붙은 공기통에 공기가 잔뜩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 내가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내려가서 죽을 염려는 없어. 곧 녀석이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 그때가 우리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때지. 노인은 왼손과 양 어깨로 줄을 꼭 잡았다. 엎드려 오른손으로 바닷물을 떠 돌고래 살점에 지시겨진 얼굴을 씻었다. 만약 구역질이 나서 토하면 힘이 빠질까 두려워서였다. 씻고 나서 오른손을 물에 담갔다. 먼동이 트는 새벽이었다. 고기가 동쪽을 향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녀석이 지쳐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곧 회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노인은 손을 물속에 충분히 담근 뒤 꺼내보았다. 대단찮군. 그가 말했다. 사나이가 이 정도 아픈 게 무슨 문제겠어. 새로 난 상처에 줄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줄을 다시 잡았다. 고기의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왼손을 반대편 배전에 내밀어 물에 담갔다. 네가 쓸데없는 짓 하느라 심하게 다친 건 아니야. 노인은 자기 왼손에 말했다. 하지만 네가 어디 갔는지 종종 안 보일 때가 있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왜 나는 두 손 다 튼튼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물론 오른손만 주로 써서 왼손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내 탓도 있겠지. 배울 기회는 많았는데도. 하지만 단 한 번 쥐가 나긴 했어도 어젯밤만큼 형편없이 굴지는 않았지. 만약 다시 쥐가 난다면 왼손은 낚싯줄에 끊기도록 놔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머릿속이 막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돌고래 살을 좀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먹을 수 없다고 혼잣말을 했다. 괜히 몇 점 더 먹었다가 구토로 기운이 빠지는 것보다는 머리가 좀 멍한 편이 나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얼굴까지 그 속에 처박았으니 지금 와서 그 고깃점을 먹는다고 해도 토해낼 게 틀림없었다. 상할 때까지 그냥 비상용으로 두자. 이제 양분을 취해 힘을 얻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 녀석 참 어리석구나. 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남은 날치를 바라보았다. 한 마리 남은 저 날치를 먹으면 될 텐데. 날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깨끗이 요리되어 있었다. 노인은 왼손으로 집어들고 뼈를 조심스레 씹으며 꼬리까지 모두 먹어버렸다. 날치는 어떤 고기보다도 양분이 많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적어도 자신에게 필요한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고기가 회전을 하도록 유도의 싸움을 시작해보자고 다짐했다. 노인이 바다에 나온 지 세 번째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고기가 회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낚싯줄의 경사만 보고는 고기가 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그는 고기가 줄을 끄는 힘이 조금 약해졌음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살며시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줄은 팽팽해졌다. 그러나 금세 끊어질 듯 당기자 조금씩 줄이 끌려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양 어깨와 머리를 줄 밑으로 빼고 꾸준히 그리고 조심스레 줄을 끌어당겼다. 두 손을 앞뒤로 휘두르며 몸과 다리를 최대한 활용했다. 가능한 한 많이 줄을 끌어당기려 애썼다. 늙은 다리와 어깨가 줄을 끌어당기는 동력이 되었다. 대단한 회전이야. 그가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지금 저 녀석이 돌고 있음은 분명해. 더 이상 줄은 끌려오지 않았다. 노인은 햇빛을 받아 줄에서 물방울이 구슬처럼 튀길 때까지 팽팽히 줄을 당겼다. 하지만 다시 줄이 풀리기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마지못해 어두운 물속으로 줄을 놓아주었다.
녀석은 지금 원주의 먼 쪽을 돌고 있는 거야. 그가 말했다. 그러나 줄을 늦추지 말고 계속 당기자고 다짐했다. 조금이라도 줄을 당기고 있으면 회전거리가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1시간 후에는 다시 그 엄청난 고기를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제 그 고기에게 혹독한 맛을 보여줄 때였다. 고기는 천천히 돌았다. 2시간이 지나자 노인은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고 뼛속까지 지쳐버렸다. 하지만 회전거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낚싯줄의 경사로 보아 고기가 헤엄치며 점차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시간 동안 노인은 눈앞에서 검은 반점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땀이 흘러 눈에 들어가 따가웠고 이마에 난 상처도 마구 쓰라렸다. 검은 반점은 무섭지 않았다. 줄을 당길 때마다 을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써 2번이나 아찔한 현기증이 찾아왔기에 걱정이 되었다. 이런 고기를 놓치고 죽을 순 없어.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끌어올렸는데 하느님, 제발 내 육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소서.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0번 외우겠나이다. 하지만 지금은 못 외우겠나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외운 것으로 대신하고 나중에 꼭 외우겠다고. 바로 그때 2손으로 잡고 있던 줄이 갑자기 팽팽히 당겨졌다. 그 느낌은 매우 뚜렷하고도 세차게 전해졌으며 힘도 컸다. 녀석은 지금 철사 목줄을 그 창날 같은 주둥이로 치고 있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날은 언젠가 오고야 말 일이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고기가 갑자기 뛰어오를지도 모른다. 공기를 채우려 뛰어오르는 것일 테지만 뛰어오를 때마다 낚시에 찔린 상처가 벌어져 어느 순간엔 낚시를 떼어버릴 수도 있다. 뛰지 마라, 고기야. 노인은 간절히 당부했다. 제발 뛰지 마라. 고기는 5번 철사를 쳤다. 고기가 머리를 흔들 때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놓아주었다. 고통을 이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고통은 문제되지 않았다. 스스로 고통을 억제할 수 있지만 고기는 조금만 더 고통스러워도 미쳐버릴 것이다. 잠시 후 고기는 철사에 부딪히는 동작을 멈추고 다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노인도 쉬지 않고 줄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또다시 정신이 아찔해지고 현기증이 났다. 왼손으로 바닷물을 퍼 머리를 적셨다. 몇 번 더 퍼서 머리를 적시고 손으로 목덜미를 문질렀다. 그래도 쥐는 안 나니까. 그가 말했다. 곧 고기가 올라올지도 몰라. 나는 견딜 수 있다. 아니, 견뎌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 노인은 뱃머리에 몸을 기대고 무릎을 꿇었다. 잠시 줄을 등에서 내렸다. 고기가 원주의 먼 쪽을 돌 때는 쉬고 가까이 돌면 다시 힘을 내 싸워보려는 계산이었다. 노인은 뱃머리에 앉아 쉬면서 줄을 당기지 않고 고기가 혼자 한 바퀴 돌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뿐이었다. 줄의 당김을 통해 고기가 회전을 하며 다가오고 있음을 알자 벌떡 일어났다. 줄을 잡아 끌며 몸을 베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이렇게 피곤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 무역풍이 부는구나. 이 바람이 불면 고기를 끌어들이기에 유리하다. 절실히 필요한 바람이지. 다음 회전 때 고기가 헤엄쳐 나가면 그때 쉬어야지. 노인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2-3번만 더 돌면 잡히겠지. 노인의 밀짚 모자는 뒤통수에 걸려 있었다. 고기가 회전하는 걸 느끼자 다시 줄을 당기며 이물에 주저앉았다. 고기야, 너는 지금 힘차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지만 굽이 돌 때는 내가 너를 잡으리라. 단단히 각오했다. 파도가 꽤 높게 일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날씨를 예고하는 미풍이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바람이 꼭 필요했다.
서남쪽으로 저어가기만 하면 된다. 노인은 말했다. 남자가 바다에서 길을 잃을 리 없다. 게다가 육지는 아주 길게 뻗은 섬이니까. 그가 문제의 고기를 처음 본 것은 세 번째 회전 때였다. 처음에는 배 밑을 한참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도저히 그 길이를 믿을 수 없었다. 아니야. 그가 말했다. 저렇게 클 리가 없는데? 그러나 고기는 그 그림자만큼이나 컸다. 회전을 마친 후 고기는 배에서 겨우 30야드 떨어진 물 위로 떠올랐다. 그때 노인은 물 밖으로 나온 고기의 꼬리를 보았다. 그것은 큰 낱날보다도 길었고 검푸른 물을 배경으로 아주 창백한 라벤더 빛깔로 빛났다. 꼬리는 뒤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고기가 해면 바로 아래를 헤엄치기 시작하자 노인은 비로소 거대한 몸집과 띠를 두른 듯한 자줏빛 줄무늬를 볼 수 있었다. 등 지느러미는 누워 있었고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는 넓게 퍼져 있었다. 그때서야 노인은 고기의 눈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를 헤엄치는 회색 빨판 상어 두 마리도 보았다. 두 상어는 고기에게 달라붙었다가 어느 때는 떨어져 나오기도 했다. 때로는 큰 고기의 그늘 아래 유유히 헤엄치기도 했다. 두 마리 모두 길이가 3피트는 넘는 듯했다. 빠르게 헤엄칠 때는 몸 전체를 뱀장어처럼 세차게 움직였다. 노인은 땀을 흘렸다. 단순히 햇빛이 뜨거워서만은 아니었다. 고기가 조용하고 차분히 돌 때마다 그는 줄을 당겼다. 이제 두 번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더 가까이 아주 바싹 끌어와야 했다. 머리에 작사를 꽂아선 안 된다. 단 한 번에 심장을 찔러야 했다. 침착히 굴어라. 그리고 더욱 힘을 내라, 늙은이. 그가 말했다. 예상대로 다음 회전 때 고기는 등을 물 밖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다음 회전 때도 멀었지만 물 밖으로 몸을 훨씬 더 많이 드러냈기에 노인은 조금만 더 줄을 끌어들이면 고기를 배에 나란히 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는 벌써 작사를 준비해 두었다. 작살에 달린 가는 밧줄을 감아 놓은 사리는 둥근 광주리 안에 담아두었고 끝은 이물 말뚝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고기는 천천히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간혹 커다란 꼬리만 움직였다. 노인은 고기를 배 가까이 몰아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줄을 당겼다. 고기는 잠깐 배를 드러내더니 약간 뒤뚱거렸다. 그러나 곧 몸을 바로잡고 다시 회전을 시작했다. 저것 봐. 내가 녀석을 움직이게 했다. 노인은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내가 움직이게 해서 배를 드러냈던 거야. 그는 또다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있는 힘을 다해 고기를 붙잡았다. 내가 녀석을 움직였다. 아마 이번에는 끝장을 낼 수 있을 거야. 손아, 끌어당겨라. 다리야, 버텨라. 머리야, 날 위해 견뎌다오. 제발 여기서 정신을 차려라. 제발 정신을 잃지 마라. 이번에는 반드시 고기를 끌어올리리라. 노인은 온 힘을 다해 고기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고기는 약간 뒤뚱거렸을 뿐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유유히 헤엄쳐 나갔다. 고기야.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어차피 죽어야 하는 운명이지. 그렇다고 네가 나마저 죽여야 하겠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이제는 물 있는 곳까지 갈 힘조차 없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배전으로 끌어와야 한다. 네가 계속 돈다면 내 몸이 견디지 못할 거야. 아니, 그래도 괜찮아. 언제까지나 괜찮을 거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고기가 다시 회전을 시작했다. 거의 잡을 뻔했지만 고기는 또 자세를 바로잡고 유유히 멀어져 갔다.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고기야.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에겐 그럴 자격이 있다.
나는 이제껏 너처럼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며 위험 있는 고기를 본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다. 형제여, 어서 와서 날 죽여라. 누가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다. 머릿속이 혼미해지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식혀야 했다. 머리를 식히고 끝까지 남자답게 고통을 견디어내기 위해 온갖 지혜를 모아야 했다. 아니면 저 고기처럼 말이다. 정신 차려라, 머리야.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자신에게 말했다. 정신 차려. 고기는 2번 더 회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노인은 그때마다 의식을 잃을 듯한 상태에 빠졌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마침내 고기가 뒤뚱거렸다. 순간 머리가 아찔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고기는 다시 몸을 바로잡고 거대한 꼬리를 휘저으며 유유히 헤엄쳐갔다. 한 번 더 해보겠다. 노인은 다짐했지만 두 손은 이미 짓무르고 눈도 희미해져 순간적으로만 보였다.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 같았다.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의식이 흐려졌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는 희미한 정신 속에서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노인은 온갖 고통을 억누르려 애썼다. 남은 힘과 과거의 긍지까지 끌어모아 고기가 던지는 극심한 고통과 맞섰다. 마침내 고기는 주둥이가 배전에 닿을락 말락하며 노인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 배를 스쳐 지나갔다. 길고 높고 넓은 자줏빛 줄무늬가 선명했고 온몸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 무한히 거대한 고기가 배를 지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은 손에 쥐고 있던 줄을 놓고 발로 밟았다. 작사를 높이 쳐들어 힘을 다해 지금까지 써왔던 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을 내어 물 위로 드러난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 옆구리를 내리찔렀다. 작살이 꽂히는 감촉이 전해졌다. 노인은 몸을 기대어 작살이 고기 몸속 깊이 박히도록 체중을 실었다. 고기는 자신이 죽을 운명을 깨달았는지 마지막 힘을 짜내 물 위로 높이 솟구쳤다. 그 거대한 몸길이와 넓이를 온전히 드러내며 모든 힘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마치 노인 머리 위에 매달리듯 잠시 떠있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바람에 노인과 배는 물보라를 흠뻑 맞았다. 노인은 의식이 몽롱해지고 구역질이 났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쉬지 않고 작살줄을 감았다가 풀었다. 터져 생살이 드러난 손으로 그것을 꽉 쥐었다. 눈이 다시 떠지자 고기가 은빛 배를 드러내고 떠있는 모습이 보였다. 작살 자루가 고기 어깨 쪽에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처음에는 1마일도 넘게 깊은 푸른 물속 고깃대처럼 시커멓게 보이던 피는 곧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은빛으로 빛나던 고기 몸뚱이는 조용히 파도 위에 둥실 떠 있었다. 노인은 희미해진 시력을 집중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작살줄을 말뚝에 2번 감고 머리를 2손 사이에 파묻었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는 이물 널빤지에 기대며 자신을 다그쳤다. 나는 늙었고 너무 지쳤다. 하지만 방금 내 형제인 이 고기를 죽였다. 이제 뒤처리만 남았다. 고기를 배에 나란히 묶을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야 했다. 지금 이 배에 2사람이 있다 해도 고기를 배에 실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고기를 배 가까이 끌어와 밧줄로 단단히 묶고 돛대를 세워 돛을 펼쳐 집으로 가야 했다. 밧줄은 아가미를 통해 끼워 입으로 빼내야 한다. 머리를 이물에 꽉 미끄러매도록 끌어들여야 했다. 순간 고기를 만지거나 더듬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기는 내 재산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금 전에 심장을 만져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2번째 작살 자루를 박아 넣을 때였다. 자, 이제 끌어들여 미끄러매라.
꼬리와 허리에 올 가미를 하나씩 걸어야 한다. 늙은이, 어서 일 시작하시지. 노인은 중얼거리며 물을 조금 마셨다. 싸움은 끝났다. 이제 뒤치다꺼리만 남았다. 그는 하늘을 쳐다본 뒤 고기를 바라보았다. 해를 살펴보니 오정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했다. 무역풍이 불고 있었다. 이제 낚싯줄은 문제없었다.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풀어 새로 이으면 될 터였다. 이리 오너라 고기야. 노인이 부르자 고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기는커녕 바다를 침대 삼아 뒹굴었다. 노인은 배를 몰아 고기 쪽으로 다가갔다. 고기 옆으로 가서 머리를 뱃머리에 댔지만 그 크기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놀라움에 잠시 멈췄지만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먼저 말뚝에서 작살 밧줄을 풀어 고기의 아가미를 통해 턱으로 빼냈다. 칼처럼 뾰족한 부리에 감아 다른 쪽 아가미로 빼냈다. 다시 한번 부리에 감아 양끝을 묶고 이물 말뚝에 단단히 미끄럼했다. 밧줄을 끊어내고 꼬리에 올 가미를 씌웠다. 고기는 본래 색인 자줏빛과 은빛으로 변해갔다. 줄무늬는 꼬리처럼 엷은 보랏빛이었고 손가락을 쫙 편 것보다 넓었다. 눈은 잔망경 렌즈처럼 빛났고 표정은 행렬기도의 참내한 성자 같았다. 고기를 죽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노인은 중얼거렸다. 물을 마시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의식을 잃지 않을 것 같았다. 머리도 개운했다. 저 고기는 1500파운드는 넘겠지. 아니, 훨씬 더 넘을지도 몰라. 내장을 빼고도 3분의 2는 남을 테고 파운드당 30센트라면 모두 얼마가 될까? 계산하려면 연필이 필요하겠네. 그가 말했다. 지금 머리가 그 정도로 막지 못하다. 그래도 오늘은 저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겠다. 디마지오처럼 발 뒤꿈치 뼈는 아프지 않았지만 사실 나도 두 손과 등이 정말 아팠으니까. 노인은 다시 생각했다. 정말 뒤꿈치 뼈 타박상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에 걸릴지도 몰라. 그는 거대한 고기를 이물과 고물, 그리고 배 허리께에 단단히 비끄럼했다. 고기의 크기는 큰 배 한 척을 나란히 묶어놓은 것만큼 컸다. 마지막으로 밧줄 한 가닥을 끊어 고기가 입을 벌리지 못하게 아래턱을 부리에 묶었다. 배가 미끄럽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대와 가름대, 등장비 등을 정리한 뒤 조각조각 힘이 빠진 돛을 펼쳤다. 마침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나침반 없이도 서남쪽이 어느 방향인지 알았다. 무역풍을 느꼈기 때문이다. 돛이 바람을 타고 이끌어줄 터였다. 이제 가는 낚싯줄로 무엇이든 낚아먹으며 목도 축여야 했다. 그러나 꿰임 낚시는 보이지 않았고 미끼로 쓸 정어리도 상해 있었다. 할 수 없이 누런 모자반류 해초한 조각을 갈고리로 건져 털어보았다. 그 속에 있던 잔새우 몇 마리가 뱃바닥으로 떨어졌다. 새우들은 노인 발밑에서 모래벼룩처럼 튀고 차며 움직였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로 새우 머리를 따낸 뒤 껍질과 꼬리까지 모두 씹어먹었다. 아주 작은 새우였지만 노인은 그것들이 영양가 많고 맛도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직도 물병에는 물이 2모금쯤 남아 있었다. 노인은 새우를 먹고 난 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무거운 짐을 실었지만 배는 여전히 잘 달렸고 그는 키 손잡이를 잡고 배의 방향을 조종했다. 고기가 잘 보였다. 노인은 상처투성이인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물에 닿은 등의 통증을 느끼자 비로소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기와의 싸움이 끝나갈 무렵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모든 것이 꿈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바다로 떨어지기 직전 잠시 공중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당시 노인은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은 시야가 평소처럼 밝아졌고 노인은 고기도 실존하고 자신의 손과 등도 실제로 아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 일은 꿈이 아니었다. 이 정도 상처는 곧 나으리라 그는 생각했다. 이미 피도 충분히 나왔으니 소금물에 담그면 금방 회복될 것이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 물은 우리 같은 어부들에겐 무엇보다 좋은 약이지. 노인은 중얼거렸다. 손은 제 할 일을 훌륭히 해냈고 배는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다. 이제 노인이 할 일은 머리를 맑게 하는 것뿐이었다. 고기는 입을 꼭 다문 채 꼬리만 수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형제처럼 항해하고 있었다. 머리가 조금 흐려지기 시작하자 노인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다. 지금 대체 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고기를 데리고 가는 건가? 만약 고기를 뒤에 매달아 끌고 가고 있다면 문제없다. 또 고기가 이미 배 안에 실려 있다면 역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과 고기가 나란히 묶여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자꾸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다 문득 고기가 원한다면 나를 데리고 가라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고기보다 낫다는 건 꾀가 있다는 것뿐이야. 사실 고기는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어. 그들은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갔다. 노인은 짠물에 손을 담근 채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하늘에 떠있는 저군과 권운을 보아 밤새도록 미풍이 불 것이 틀림없었다. 노인은 자신이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눈을 떼지 않았다. 첫 번째 상어의 공격은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였다. 상어의 공격은 우연이 아니었다. 검은 피구름이 1마일이나 깊은 바닷속까지 퍼지자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푸른 수면을 박차고 솟구쳤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피냄새를 쫓아 배와 고기가 지나온 길을 따라 헤엄쳐 온 것이었다. 상어는 때로 냄새를 놓치기도 했지만 곧 다시 찾아내 재빨리 뒤쫓았다.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빠른 마코상어였다. 흉악한 주둥이만 빼면 몸 전체가 아름다웠다. 등은 황새치처럼 푸른빛이었고 배는 은빛으로 매끈했다. 빨리 헤엄칠 때는 커다란 주둥이를 꽉 다물어 황새치처럼 보였다. 상어는 수면 바로 아래 높은 등지느러미를 곧게 세우고 노인의 배를 뒤쫓았다. 등지느러미가 무자비하게 물을 베었다. 상어의 꽉 담은 주둥이 속에는 8줄의 이빨이 모두 안으로 굽어져 있었다. 이빨은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마치 사람 손가락을 발톱처럼 오그린 모양이었다. 길이는 노인의 손가락과 비슷했고 양 끝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바다의 어떤 고기도 이 이빨에 당할 수 없었다. 놈은 매우 빠르고 힘세며 무장이 완벽했다. 노인은 상어가 피냄새를 맡자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그놈이 무서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놈임을 즉시 알았다. 그는 상어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작살에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하지만 고기를 비끄러매느라 밧줄을 자른 탓에 밧줄이 짧았다. 노인의 머리는 맑고 정상적이었다. 상어를 보며 각오를 다졌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다.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 노인은 중얼거리며 상어와 배에 매단 큰 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상어가 공격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잘하면 놈을 잡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덴투소,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상어는 빠르게 고물 가까이 바짝 다가왔다. 고기를 공격하려던 순간 노인은 상어가 벌린 입과 이상한 눈을 보았다. 놈이 꼬리 위쪽 살점을 향해 달려들며 이빨로 찰칵 소리를 내며 물어뜯는 것이 보였다. 잠시 상어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다. 노인은 상어 머리를 겨누었다. 두 눈 사이의 줄과 코에서 뒤로 똑바로 올라간 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작살을 꽂았다. 그 순간
고기의 가죽과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눈앞에는 크고 날카로운 푸른 머리와 커다란 눈, 거친 이빨을 찰칵거리며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튀어나온 주둥이만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곳이 상어의 꼴이 있는 자리였고 노인은 그곳을 내리친 것이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작사를 내리찍었다. 희망은 적었지만 무서운 결의와 증오심으로 작사를 꽂았다. 상어는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얼핏 보기에 상어 눈이 이미 생명이 없는 것 같았다. 상어는 밧줄에 몸을 2번 감고 다시 한번 돌았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상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듯했다. 상어는 거꾸로 뒤집힌 채 꼬리로 물을 후려치며 주둥이를 연속으로 찰칵거리면서 경주용 보트처럼 물을 헤치고 달렸다. 상어 꼬리가 요동칠 때마다 해면에는 하얀 물보라가 일었다. 이윽고 밧줄이 팽팽해지고 부르르 떨리더니 뚝 끊어졌다. 그때 상어 몸 대부분이 물 위로 드러났다. 상어는 잠시 수면에 가만히 떠 있었다. 노인도 움직이지 않고 상어를 지켜보았다. 이내 상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40파운드는 좋게 가져가 버렸어. 노인은 억울한 듯 소리내었다. 작살과 밧줄도 모두 놈이 가져가 버렸다. 고기는 또다시 피를 흘렸다. 그렇다면 언제든 다른 놈들이 나타날 것이다. 고기는 병신이 되고 말았다. 노인은 고기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고기가 뜯길 때 노인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내 고기를 물어뜯은 상어를 나는 죽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놈은 내가 본 중 가장 큰 덴투소였지. 사실 큰 놈들을 많이 봤는데 엄청난 행운이 오래 갈 리 없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고기를 잡은 일도 없고 신문지를 깔고 침대에 혼자 누워있다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나 사람은 이 정도 일에 지지 않는다. 노인은 스스로 말했다. 사람은 죽을지언정 고기에게는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기를 죽인 것은 안 된 일이라 생각했다. 이제 더 큰 시련이 닥칠 텐데 나에겐 작살마저 없다. 덴투소 상어는 대부분 잔인하고 유능하며 힘세고 영리했다. 하지만 내가 저 상어보다 더 영리했어. 아니, 내가 더 영리한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저들보다 무장이 잘 되어 있었던 것뿐일지 몰라.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라, 늙은이. 그는 자신을 꾸짖었다. 이대로 가다 상어가 오면 그때 상대하면 돼. 벌써부터 걱정할 건 없어. 노인은 생각했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 오직 그것과 야구뿐이다. 내가 상어 골통을 찌르던 멋진 순간을 디마지오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별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 손이 뒤꿈치 뼈가 아팠던 만큼 불리한 조건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옛날 한번 헤엄치다 가오리를 밟아 찔린 적이 있다. 하반신이 마비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그때 말고는 뒤꿈치에 이상이 생긴 적이 없었다. 이봐, 기왕이면 유쾌한 일이나 생각해라, 늙은이. 그는 중얼거리며 나름대로 계산해 보았다. 이제 집이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다. 아까 40파운드를 잃었으니 더 가볍게 달릴 것이다. 하지만 배가 조류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아니야, 반드시 다른 방도가 있을 거야.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노 손잡이에 칼을 묶어 놓으면 되겠지. 노인은 그대로 실행했다.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키 손잡이와 발로 밟고 있던 돛자락을 이용해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틀림없이 늙었지만 무장은 되어 있어. 미풍이 조금 세어지는 것 같았다. 배는 잘 달렸다. 노인은 고기의 앞부분만 바라보기로 했다. 그러자 얼마쯤 희망이 생겼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야. 심지어 죄라고도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죄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했다. 죄 말고도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또한 죄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나는 죄가 뭔지 모르고 그런 게 있다고 믿는지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아마 고기를 죽인 것은 죄일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죄 아닌 것이 없겠지. 아무튼 지금은 죄를 생각하지 말자. 지금 와서 그런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고, 돈 받고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 실컷 생각하라지. 고기가 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너는 어부가 되려고 태어난 거야. 성 베드로도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한때 어부였어. 노이는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일을 즐겨 생각했다. 읽을 것도 라디오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졌다. 죄에 대해서도 계속 떠올랐다. 너는 단지 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고기를 죽인 게 아니야. 긍지를 위해서 어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살아있을 때도 고기를 사랑했고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어. 진심으로 고기를 사랑한다면 죽이는 게 죄가 될 리 없지. 오히려 죄보다 더 큰 무언가가 아닐까? 늙은이,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노이는 덴투소 상어를 즐겨 죽이지 않았다. 그 상어는 산 고기를 먹으며 사는 아름답고 고상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멋진 존재였다. 그래, 나는 정당방위로 그 고기를 죽였어. 노이는 자신에게 말했다. 모든 동물이 대부분 다른 동물을 죽이며 살아가듯 고기잡이는 자신의 생명을 이어주는 일이었다. 노이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했다. 그는 뱃전으로 몸을 굽혀 상어가 물어뜯은 고기 한 점을 떼어내 씹었다. 고기는 쇠고기처럼 단단하고 물기가 많았다. 붓지는 않았지만 힘줄도 없이 부드러웠다. 시장에서 최고가로 팔릴 만한 충분한 가치였다. 하지만 냄새가 바다에 퍼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노이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무언가 불행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람은 여전히 미풍으로 불었고 노이는 멀리 앞을 내다보았지만 돛도 선체도 연기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 날치가 이물 쪽에서 뛰어오르고 누런 해초 조각만 무심히 떠있을 뿐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노이는 고물에 기대어 앉아 힘을 차리려 애썼다. 그렇게 고기를 씹으며 2시간을 보냈다. 그때 쫓아오던 상어 2마리 중 앞에 놈을 보았다. 아! 노이는 절망에 찬 비명을 토했다. 그 소리는 사람이 손가락에 못이 박힐 때 무의식적으로 내는 소리와 같았다. 갈라노! 노이는 소리쳤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2번째 상어의 지느러미도 보았다. 갈색 삼각형 지느러미와 움직이는 꼬리로 보아 신락 상어임이 분명했다. 피냄새에 흥분한 상어들은 가끔 멍해지기도 했지만 반드시 냄새를 찾아내며 끊임없이 가까워졌다. 노이는 돛을 비끄러매고 키 손잡이도 고정했다. 칼을 묶은 노를 잡았으나 손이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노이는 노를 무리하지 않고 힘을 덜 들이려 애썼다. 손을 가볍게 폈다 오므렸다 하며 고통을 견디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 결심했다. 상어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넓고 평평하며 삽처럼 생긴 머리와 하얀 끝이 드러난 가슴 지느러미가 보였다. 이 상어들은 가장 가증스러운 종류로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으며 배가 고플 때는 사람의 노나 키도 물어뜯는다. 심지어 해면에 잠든 거북이 다리도 잘라먹는다. 아! 노이는 다시 짧은 비명을 내뱉었다. 갈라노 너냐? 어서 오너라, 이놈 갈라노야. 상어가 다가오자 노이는 노에 묶인 칼을 힘껏 찔렀다. 고양이 같은 상어의 누런 눈을 향해 다시 칼을 내리꽂았다. 상어는 고기를 놓고 떨어졌지만 죽으면서도 물어뜯은 고기를 삼켰다. 그러나 남은 한 놈은
고기를 물어뜯으며 배를 흔들었다. 노인은 뱃전을 돌려 상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돛을 내리고 몸을 기대며 칼을 찔렀지만 단단한 껍질 때문에 깊게 찔리지 않았다. 손과 어깨까지 아팠지만 상어는 다시 물 밖으로 머리를 쳐들고 달려들었다. 노인은 정수리 한가운데를 겨냥해 칼을 찔렀다. 칼날을 빼서 다시 찔렀지만 상어는 떨어지지 않았다. 왼쪽 눈을 찔러도 마찬가지였다. 이놈, 그래도 안 떨어져? 노인은 최후의 일격으로 칼날을 척추와 두개골 사이에 꽂았다. 칼이 쉽게 들어가 연골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노인은 칼을 빼고 상어 주둥이 사이로 넣어 비틀었다. 상어가 힘없이 떨어졌다. 숨을 몰아쉬며 노인은 말했다. 죽어라, 이놈 갈라노야.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가서 먼저 간 친구나 어머니를 만나봐라. 노인은 칼날을 닫고 노를 놓았다. 돛이 바람을 받으며 펄럭였다. 배의 방향을 잡으며 말했다. 고기의 4분의 1, 그것도 가장 맛있는 부분을 잃었군. 노인은 침통하게 중얼거렸다. 이것이 꿈이라면 차라리 고기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미안하다, 고기야. 결국 모든 것을 그르치고 있구나. 그는 말을 잃고 고기를 쳐다보지 않았다. 너무 많은 피가 흘렀고 물에 씻기고 불어 고기 색은 탁한 은빛 같았다. 그래도 줄무늬는 남아있었다. 멀리 나가지 말 걸 그랬다, 고기야.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그게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고기야. 혼잣말을 이어가며 칼이 잘 묶여 있는지 끊어진 곳은 없는지 살폈다. 상어가 또 올 테니 손도 운동해 두어야 했다. 이럴 때 칼을 갈 숫돌이 있으면 좋겠는데. 노인은 안타까운 듯 말했다. 숫돌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다른 것도 모두 가져왔어야 했지.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다. 늙으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라. 여러 가지 좋은 충고군. 노인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실증났어. 키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배가 가는 대로 맡기며 손을 물에 담갔다. 마지막 놈이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덕분에 배는 훨씬 가벼워졌어. 고기의 아래쪽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치받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갔고 이제 고기는 바다에 널찍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상어들을 불러들이는 길이었다. 이 고기는 한 사람이 겨우내 먹을 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남은 고기를 지킬 방도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했다. 지금쯤 바다에 고기 냄새가 퍼졌겠지. 내 손에서 나는 피 냄새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은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다. 상처도 크지 않아 쥐가 나지도 않을 거야. 노인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었다. 이제 생각 말고 다음에 올 놈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정말 이게 꿈이라면 좋겠다. 혹시라도 결과가 좋을지도 모르니까. 다음에 나타난 놈은 신락상어였다. 돼지처럼 넓은 주둥이를 가진 상어였다. 그 놈은 돼지가 죽통을 향해 달려들 듯 다가왔다. 노인은 놈이 고기를 물게 두고 노에 묶인 칼로 한 번에 골통을 찔렀다. 상어는 몸통을 뒤집으며 튕겨나가 칼을 빼앗았다. 노인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노를 잡았다. 그 큰 상어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쳐다보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런 광경이 황홀했지만 이제는 아무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나에겐 아직 갈고리떼가 남아있어. 그는 말했다. 별 소용은 없겠지만 노 2개의 키 손잡이, 짧은 몽둥이가 있으니 괜찮을 거야. 결국 나는 저놈들에게 치고 말았구나. 이젠 너무 늙어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일 수도 없다. 하지만 노와 짧은 몽둥이, 키 손잡이가 있는 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노인은 다시 두 손을 짠물에 적시려 바다에 담갔다. 날은 저물어가고 바다와 하늘 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있었다. 곧 육지가 보였으면 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자네는 지쳤군, 늙으니. 그가 중얼거렸다. 정말 속속들이 지쳤다. 해지기 바로 직전에 상어들이 다시 덤벼들었다. 노인이 바다에 닦아놓은 넓은 길을 따라 정확히 놈들이 다가왔다. 먼저 갈색 지느러미가 보였고 놈들은 냄새를 찾아 서로 뭉치지 않고 나란히 헤엄쳐 똑바로 배를 향해 달려왔다. 노인은 손잡이를 끼우고 돛을 비끄러매며 고물 밑창에서 몽둥이를 꺼냈다. 그것은 부러진 노를 약 2피트 반 길이로 잘라 만든 노 손잡이 몽둥이였다. 한 손으로만 쥘 수 있었기에 노인은 오른손으로 꽉 쥐고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상어들을 지켜보았다. 둘 다 갈라노 상어였다. 노인은 가까이 다가온 상어가 고기의 은빛 배의 주둥이를 처박는 순간 몽둥이를 높이 들고 힘껏 정수리를 내리쳤다. 몽둥이가 부딪힐 때 고무처럼 단단한 감촉과 뼈에 부딪힌 듯한 딱딱한 느낌이 전해졌다. 상어가 미끄러져 나가려 할 때 다시 한번 콧잔등을 세차게 후려쳤다. 다른 놈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주둥이를 다물고 나타났다. 그 주둥이 양옆으로 허옇게 살점이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노인은 몽둥이를 휘둘러 놈의 머리를 쳤지만 상어는 경계하면서도 다시 고기를 물어뜯었다. 놈이 살점을 삼키려 빠져나올 때 노인도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단단한 고무 같은 곳만 맞았다. 오너라, 이놈 갈라노야. 노인은 말했다. 어서 오너라. 상어가 쏜살같이 달려와 다시 고기를 물고 주둥이를 담을 때마다 노인도 몽둥이로 내리갈겼다. 되도록 높이 쳐들었다 내리치는 힘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골통 밑바닥 뼈에 닿는 것이 분명했다. 상어가 살점을 천천히 뜯고 떨어질 때 또 한 번 같은 곳을 후려쳤다. 노인은 또 덤벼드는지 살폈지만 둘 다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내 한 놈이 빙빙 돌며 물 위를 헤치며 다가왔다. 다른 한 놈의 지느러미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놈들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접었다. 한창 때였다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두 놈 다 심한 상처를 입었으니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만약 두 손으로 방망이를 쥘 수 있었다면 첫 번째 놈은 확실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고기를 외면했다. 이미 반쯤 뜯긴 걸 알았으니까. 상어와 싸우는 동안 해가 저물었다. 곧 어두워질 거야. 노인은 말했다. 그러면 아바나의 불빛도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낯선 해안의 불빛도 이제 해안과 멀지 않다고 짐작했다. 아바나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다. 특히 한 아이는 분명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을 거라 그는 진심으로 생각했다. 나는 인정 넘치는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고기는 너무 심하게 뜯겨 더 이상 말을 걸 수도 없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반어야. 그는 말을 시작했다. 너는 분명 지난날 고기였는데 내가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둘 다 망쳤지. 하지만 우리는 여러 마리 상어를 죽였어. 바로 너와 나 그리고 놈들에게 상처도 입혔고. 고기야, 내 머리에 달린 그 창날 같은 부리는 쓸모없는 게 아니겠지? 만약 지금도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친다면 상어들과 어떻게 싸울까? 노인은 고기에 관한 생각이 즐거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둥이에 묶인 밧줄을 끊어버릴 걸 그랬다. 하지만 지금 내겐 도끼도 칼도 없다. 만약 그런 걸 노손잡이에 비끄러맬 수 있다면 훌륭한 무기가 될 텐데. 우리 둘이 얼마든지 상어와 싸울 수 있었을 거야. 만약 한밤중에 상어가 덤벼든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싸우는 거야. 그는 말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어.
그러나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사방엔 환한 빛 하나 없었다. 성냥불 같은 빛조차 없었다. 바람만 불었고 그 바람이 꾸준히 배를 끌고 갔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두 손을 모아 쥐고 손바닥을 만져보았다. 손바닥은 아직 살아있었다. 손을 펴고 오므리며 희미한 생명의 고통을 느꼈다. 등을 고물에 기대서야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만약 고기를 잡으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 부대를 어깨에 둘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노인은 고물에 누워 키를 잡고 하늘이 밝아오길 기다렸다. 고기는 아직 반이나 남았다. 전반부는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운이 조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야. 갑자기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멀리 나갔을 때부터 이미 행운은 깨진 거야. 어리석은 생각은 말자. 큰 소리로 말했다. 정신 차리고 키를 잡아라. 아직 행운이 많이 남았을지도 몰라. 행운을 살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잃어버린 작살, 부러진 칼, 못 쓰게 된 두 손으로. 그럴 수 있지. 노인은 말했다. 바다에서 허송세월한 48일의 값을 치르고 행운을 사려 했지. 하지만 그 값에 거의 팔릴 뻔했어. 쓸데없는 생각은 멈추기로 했다. 행운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기에 누가 미리 알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행운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꼭 갖고 싶다. 그리고 행운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겠다. 어서 환한 불빛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가 생각했다. 이봐, 늙은이. 자네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군. 그러나 그가 당장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노인은 더 편한 자세로 키를 잡으려 애썼다. 아픔이 느껴지자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밤 10시쯤 도시 불빛에서 반사된 빛이 보였다. 처음엔 달 뜨기 전 하늘이 밝아진 듯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곧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일었다. 마침내 대양 저 건너편에 불빛이 나타났다. 노인은 빛을 향해 키를 돌리며 곧 물가에 닿을 거라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가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상어가 다시 공격할지도 몰랐다. 무기도 없는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인은 몸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다. 온몸 구석구석이 고통스럽게 쓰라렸다. 상처와 긴장했던 모든 것이 풀리며 차가운 밤 공기에 더욱 쑤셨다.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자정쯤 노인은 또 싸워야 했다.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상어떼가 몰려와 지느러미가 해면에 긋는 선과 고기에게 덤벼드는 인광만 보였다. 노인은 몽둥이로 상어 머리를 후려쳤다. 살점 뜯는 소리가 들렸고 뱀인 놈이 고기를 물 때마다 배가 흔들렸다. 그는 소리와 위치를 짐작해 필사적으로 후려쳤다. 마침내 몽둥이도 빼앗기고 말았다. 키에서 손잡이를 떼어 두 손으로 움켜잡고 상어들을 몰아내려 정신없이 두들겼다. 그러나 상어들은 이물 쪽으로 몰려가 서로 번갈아 또는 함께 덤벼 고기 살점을 뜯었다. 한 바퀴 돌 때 노인은 바다 밑에서 고기 살점이 빛나는 걸 보았다. 마지막 한 놈이 고기를 향해 덤벼들었다. 노인은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다. 놈은 뜯기지 않은 고기 머리까지 물고 늘어졌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휘둘렀다. 한 번, 두 번, 또 한 번.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노인은 부러진 끝으로 상어를 찔렀다. 둔탁하게 몸통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전해졌다. 끝이 뾰족했기에 다시 찔렀다. 상어는 물었던 걸 놓고 맥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게 상어떼 중 마지막 놈이었다. 고기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었다. 노인은 숨쉬기가 어려웠다. 입안에 이상한 구리 같은 맛이 났고
갑자기 입이 달아 겁이 났다. 양은 많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바다에 뱉고 말했다. 갈라노야, 이걸 먹어라. 그리고 사람 죽인 꿈이나 꾸어라. 노인은 완전히 졌다는 걸 알았다. 고물로 돌아가 키 손잡이 부러진 끝이 키 구멍에 맞춰져 있는 걸 보았다. 어깨에 부대를 둘렀고 배 방향을 바로잡았다. 배가 아주 가볍게 달렸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모든 게 지나갔다는 것뿐이었다. 빨리 모항으로 돌아가려고 기민하게 배를 몰았다. 잠시 후 상어떼가 고기 찌꺼기를 주우러 몰려들었다. 노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키 잡는 일 외에는 모든 게 무관심해졌다. 짐이 없어 배가 가볍게 잘 나아갔다. 배는 아직 괜찮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배는 온전해. 키 손잡이 빼고는 아무 이상 없어. 키 손잡이는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노인은 조류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느꼈다. 해안 따라 늘어선 마을 불빛이 보였다. 자기가 어디쯤인지 알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바람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야. 노인은 생각했다. 바다엔 친구도 있고 적도 있지. 그리고 침대도. 침대란 정말 훌륭한 친구야. 내가 지쳤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몰랐어. 그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바다에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단지 내가 너무 멀리 나갔던 탓이야. 마침내 노인이 작은 항구에 들어섰을 때 테라스의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사람들도 모두 잠자리에 든 듯 조용했다. 바람은 미풍에서 점점 거세져 심하게 불기 시작했지만 항구는 여전히 고요했다. 인기척 하나 없었다. 노인은 바위 밑 좁은 자갈밭에 배를 댔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최대한 배를 육지에 바짝 붙여 단단히 묶었다. 그는 민첩하고 정확하게 돛대를 내리고 돛을 감아 묶었다. 돛대를 어깨에 메고 해변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실감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배 고물에는 고기의 거대한 꼬리가 빳빳이 서 있었다. 하얗게 드러난 등뼈와 검게 튀어나온 주둥이가 선명히 대비되었다. 그 사이가 텅 빈 앙상한 모습이었다. 노인은 다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힘없이 쓰러졌다. 돛대를 어깨에 맨 채 잠시 누워 있었다. 일어나려 애썼지만 너무 힘이 빠져 돛대를 어깨에 맨 채 앉아 멍하니 길을 바라보았다. 멀리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건너고 있었다. 노인은 그 고양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길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이윽고 돛대를 내려놓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다시 돛대를 집어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집에 닿기 전까지 5번이나 쉬어야 했다. 판잣집 안에 들어가 돛대를 벽에 기대 놓았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물병을 찾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담요를 어깨와 등, 다리까지 덮었다. 얼굴은 신문지에 파묻고 두 팔은 밖으로 쭉 뻗었다. 손바닥은 위로 편 채 깊은 잠에 빠졌다. 아침, 소년이 판잣집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바람이 강해지자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노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소년은 노인의 두 손을 보고는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커피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길을 내려가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부 몇 명이 노인의 배 주변에 모여 있었다. 한 어부는 바지를 걷어 물속에 들어가 줄자로 뼈대를 재고 있었다. 소년은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와본 곳이었다. 또 다른 어부가 배를 점검하며 소리쳤다. 노인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소년이 대답했다.
자신이 울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절대로 할아버지를 깨우지 마세요. 코에서 꼬리까지 무려 18피트야. 뼈대를 재던 어부가 외쳤다. 그럴 겁니다. 소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소녀는 테라스로 내려가 뜨거운 커피 한 캔을 청했다. 뜨겁게 해주세요. 밀크랑 설탕도 많이 넣어주세요. 다른 거는 필요 없니? 아니요. 나중에 뭘 드실지 알아볼게요. 정말 대단한 고기야. 주인이 말했다. 이런 고기는 처음 봤어. 그리고 어제 네가 잡은 2마리도 괜찮았지. 그건 별것 아니에요. 제가 잡은 고기는. 소녀는 말하다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뭐 좀 마실래?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내가 마음 아파한다고 전해줘. 고마워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뜨거운 커피가 든 깡통을 조심스레 들고 노인의 판잣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이 깰 때까지 옆에서 지켰다. 노인은 딱 한 번 잠시 눈을 뜨다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소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길 건너편으로 나무를 구하러 갔다. 마침내 노인이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선 이걸 마시세요. 소년이 잔에 커피를 조금 따라주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 마셨다. 마놀린, 그놈들이 나를 이기고 말았어. 노인이 말했다. 정말 나한테 이겼단 말이야. 하지만 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건 아니었어요. 그 고기는 아니에요. 그래, 맞아. 내가 진 건 나중이었다. 페드리코가 배와 어구를 점검하고 있어요. 고기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페드리코한테 쪼개서 고기 덫에 쓰라고 해. 그 창날 부리는요? 갖고 싶으면 네가 가져. 좋아요, 정말 갖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그 일은 잊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 다들 날 찾았었니? 물론이죠. 해안경비대에 비행기까지 떴어요. 하지만 바다는 너무 크고 배는 작으니까 발견하기 어려워. 노인은 말했다. 그 순간 노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과 바다만 생각하던 그동안과 달리 이제는 진짜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동안 네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그가 말했다. 뭘 좀 잡았니? 첫날은 1마리, 둘째 날도 1마리, 셋째 날은 2마리 잡았어요. 잘했어. 이제 우리 같이 잡으러 다니자. 아니야, 나는 운이 다한 것 같아. 운이라니? 소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운을 가질게. 너희 가족들은 뭐라 하지 않을까? 상관없어. 난 어제 2마리를 잡았고 아직 배울 게 많아. 이제부터 같이 나가자, 알겠지? 좋아. 좋은 작살 하나 구해서 항상 배에 싣고 다녀야 해. 아마 고물 포드차의 스프링 조각으로 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구아나바코아에 가서 갈면 돼. 아주 날카로워야 해. 부러지면 버리지 말고 다시 써야 해. 내 칼은 이미 부러졌거든. 칼도 하나 더 구하고 스프링도 갈아오지요. 이번 강풍은 며칠이나 갈까요? 사흘쯤, 아니면 좀 더 길지도 몰라. 제가 다 챙겨 놓을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손이나 잘 보살펴요. 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하지만 지난밤에 뭔가 이상한 걸 뱉었는데 마치 가슴 속 무언가가 깨진 것 같았어. 그것도 꼭 치료하세요. 소년이 말했다. 누워서 쉬어라. 내가 깨끗한 셔츠와 먹을 것도 가져올게.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에 신문도 좀 가져와. 노인이 말했다. 난 앞으로 배울 게 많고 할아버지는 뭐든 다 가르쳐 주셔야 하니까 빨리 나아야 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좀 심했지? 노인이 대답했다. 음식과 신문,
약도 사올게. 페드리코한테 고기 머리는 꼭 그 사람이 가지라고 전해줘. 네, 잊지 않을게. 소녀는 문 밖으로 나섰다. 달아빠진 산호암 길을 내려가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날 오후 테라스에 관광단이 도착했다. 빈 맥주 깡통과 죽은 꽃이어가 흩어진 해변 너머로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그들 중 바다를 바라보던 한 부인의 눈에 무언가 띄었다. 항구 밖에서는 동풍이 불어 거센 파도가 일었고 파도 사이로 조류에 밀려 떠오르고 흔들리는 거대한 꼬리가 달린 길고 하얀 뼈대가 보였다. 저게 뭐예요? 그녀가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녀 손끝은 이제 조류에 씻겨갈 뿐인 커다란 고기의 긴 등뼈를 가리키고 있었다. 티비론이지요. 웨이터가 대답했다. 상어의 일종입니다. 웨이터는 이 해변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상어가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진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부인의 동행인 남자가 말했다. 그때 판잣집 안에서는 노인이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얼굴을 신문지에 파묻고 엎드려 자고 있었다. 소녀는 미동도 없이 옆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